그러면 핵심 4, 동상입니다. 동상도 토질 및 개처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상은 다 알죠. 흙속의 강극 속에 있는 물이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는 것이 바로 동상현상이지, 그죠? 자, 동상의 조건은 3가지 쓰는 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동상에 걸리기 쉬운 흙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물의 공급이 충분해야 되자. 세 번째가 영하의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된다. 그렇죠. 아무리 물이 많고 동상이 잘 걸리는 흙이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영하의 온도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무리 영하의 온도가 지속되더라도 물이 없으면 얼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3가지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동상량의 주요 인자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공급돼야 되니까 투수계수 K가 커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투수계수 K가 크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투수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간 상승고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0도씨 이하의 온도가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죠.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모간 상승고가 크다. 자, 모간 상승고가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수성이 크다. 자, 투수성이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자의 크기가 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자, 모간 상승고가 크려면은 흑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되고, 투수성이 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흑입자의 크기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조건을 서로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실트가, 동상현상이 가장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동결선 위에 존재해야 된다. 동결지수가 커야 된다. 동결지수가 크다는 말은 뭡니까? 0도씨 이하의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F 이꼬르 세타 곱하기 T. 세타는 0도씨 이하고 어떻게 됩니까? T는 지속시간이니까, 그죠?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요. 한번 보고요. 하지만 요 동상 조건과 동상량의 주요 인자는 조금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 동결지수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결지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축구소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소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설계 노선의 최대표가 높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됩니까? 산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그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동결지수 F 이꼬르 세타 곱하기 T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타가 작아지니까 F 값도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마이너스 값은 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이하로 많이 내려가니까 F 값은 커지겠죠.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개념은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수정 동결지수는요. 동결지수 플러스 0.9 곱하기 동결지수가 아니라 동결시간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곱하기 100분의 표고차입니다. 물론 표고차는요. 설계 노선 최대 표고 마이너스 척후소 표고. 그러니까 척후소의 온도보다 어떻게 됩니까? 산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내려갈 거니까요. 쉽게 이해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결 심도를 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현장 조사에 의한 방법, 두 번째가 일평균 기온으로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전도율에 의한 방법. 요것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저 주로 3가지 쓰는 게 잘 나오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현장 조사에 의한 방법은요. 동결 심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테스트 피트, 시험구를 이용하는 방법,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평균 기온을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데라다 공식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자, 동결 심도란 지표면에서 동결까지 깊이를 말하면 주로 1번 데라다 공식을 많이 쓴다. 자, 이 데라다 공식은 알고 있습니다. F는 세타 곱하기 F인데, F는 Z는 C 곱하기 F인데 F는 세타 곱하기 T였죠.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 거고요. C는 여기서 지역에 따른 상수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3 내지 5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4값이 주로 많이 적용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C 값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주어지지 않으면은 3 내지 5 사이의 중간값인 CR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전도율에 의한 방법은요. 열 전달이 흙과 흙의 잠재열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동결 심도를 구하는 방법인데 공식은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결 심도를 구하는 방법 3가지, 현장 조사에 의한 방법, 일평균 기온으로 구하는 방법, 열 전도율에 의한 방법이 있다는 거 정도 아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자, 동상의 대책입니다. 우선 동상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동상현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이니까 물을 뽑아주면 된다. 물을 없애면 된다. 그 첫 번째적인 애가 뭡니까?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모관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위 위에 조립의 차단총을 준다. 왜? 조립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관 상승고 H가 작아지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동결 심도 상부의 흙을 동결이 일으키기 어려운 흙. 어떤 흙이죠? 조립토를 치환한다. 그 다음에 지표면 근처에 단열층을 설치한다. 왜? 단열층을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표면 위의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그 차가운 냉기가 밑으로 전달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표의 흙을 약품 처리하여 동결 온도를 낮춘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화학약품을 넣어서 어는 온도를 낮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어느 지역의 평균 기온이 다음 표와 같다. 데라다 공식을 이용하여 동결 깊이를 구하세요. 자, C는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Z 이꼬르 C 곱하기 루트 F인데 F부터 구해야 되지, 그죠? F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F 이꼬르 세타 T니까요. 한번 보죠. 동결 지수는 F 이꼬르 세타 T. 자, 세타라는 것은 0도씨 이하의 온도고 T는 지속시간인데 day입니다. day. 자, 우선 11월, 12월, 1월, 2월, 3월 했어요. 11월 달까지는 필요 없죠. 왜? 0도씨 이하가 아니니까. 즉 플러스 3.5도니까 필요 없고요. 자, 우선 12월 달은 평균 일수가 31일, 1월 달도 31일, 2월 달은 그냥 평균적으로 28일을 쓰고요. 1월 달을 30일 쓰니까 자, 최고 우측항에 있는 동결수는 어떻게 됩니까? 월 평균 기온 곱하기 평균 일수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 서메이션 하면은 691.1, F 이거를 691.1 도시 데이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동결 신도 Z는 어떻습니까? C 곱하기 루트 F니까 C가 4라 그랬으니까 4 곱하기 루트 691.1 이렇게 하면 뭐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다음의 조건에 대하여 수정 동결 지수를 구하시오. 자, 수정 동결 지수 했었죠, 공식. 자, 조건은 우선 보면요. 인천 척구소의 표고가 84.9m. 계획 지점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 즉 뭐냐 하면은 척구소가 84.9m 지점에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그보다 더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 값이 커진다는 것이죠. 자, 동결 지수 F가 592 F-day. 자, 그 다음에 동결 기간이 37일입니다. 자, 수정 동결 지수를 보면, 공식을 보면요. 동결 지수 플러스 0.9 곱하기 동결 지수가 아니라 동결 시간요. 곱하기 100분의 표결차죠. 그죠? 자, 그러면 되죠. 592 플러스 0.9 곱하기 동결 시간이니까요. 문제에서 37일이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표결차니까 표결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 최고 높이 260m 빼기 척구소의 위치 84.9 그죠? 나누기 100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650.31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F값이 더 크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사 동상에서는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고요. 주로 1차 내용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다 되는데 단지 여기서는 뭡니까? 1차 토질 및 기초에서 보다는 차이점을 보면 뭡니까? F값을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표에서 구하는 것과 수정 동결 지수만 하면 다른 것들은 뭐 쉽게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핵심 5 토질의 전당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뭐 1차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대충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용어만 제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온 것이 점토 집안의 전단 특성. 자, 점토 집안의 전단 특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애민비가 있죠. 애민비라는 것은 뭡니까? 흐트러진, 교란된 흙의 이축, 압축 강도분의 흐트러지지 않은 실의 일축, 압축 강도 B. 그죠? 다 알고요. 그래서 털자기 밑에 공식을 보시면요. QUR분의 QU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틱소트로피. 이것이 이제 용어 뜻으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루를 흐트리면 강도가 떨어지는데 함수비의 변화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강도가 회복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틱소트로피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수비 변화 없이 그대로 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강도가 회복되는 현상, 틱소트로피입니다. 요건 나중에 가면은 기초 부분에서요. 말뚝을 박아놓고 말뚝 제하 시험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 3주일, 20일 정도 지나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 바로 이 틱소테라피 때문에 한다는 것까지.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강도가 회복되는 현상,
틱소토로피다는 거 강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칭입니다. 뭐 리칭은 출제된 적은 없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해수에 퇴적된 점토가 담수에 오랫동안 있으면 이 염분이 쉽게 나가면서 단위 무게가 줄어들고, 단위 무게가 줄어드니까 유효응력이 줄어들고, 유효응력이 줄어드니까 뭡니까? 전단 강도가 감소되는 현상. 이게 바로 리칭이라는 거죠. 리칭. 그 정도만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래 집안의 전단 특성입니다. 모래 집안의 전단 특성 중에 첫 번째가 한계 간격비.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최적 변화가 매우 크면은 이 조밀한 모래와 느슨한 모래의 간극비가 한 곳에서 만나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느슨한 모래는 간극비 E가 계속 작아지고, 조밀한 모래는 간극비가 작아졌다 증가져가지고,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만나는데, 일정한 하나의 간극비가 될 때의 간극비, 이것을 바로 한계 간극비라는 것,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일렉턴스 현상인데요. 이것은 뭐 1차 때는 강조됐던 내용인데 2차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뭡니까? 조밀한 모래가 조밀한 시료를 가지고 전단 시험을 할 때 전단 파괴면 주위의 흙은 다른 모래를 타넘고 넘어가기 때문에 부피, 즉 최적이 증가되는 현상, 그것이 플러스 다일렉턴스였죠. 그죠? 플러스 다일렉턴스면 마이너스 간극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어쨌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이 평평하는 현상이 다일렉턴스 현상이다. 뭐 이거는 그 정도 하고 실기에서는 그렇게 출제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액화 현상인데요. 자, 액화 현상은 조금 다른 용어에 비해서는 토목기사 실기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것을 조건을 보면요. 느슨하고 포화된 가는 모래라는 거죠. 자, 대열을 보면요. 자, 느슨하고 포화된 가는 모래에 충격을 주면은 체적이 줄어들어서 플러스 간극 수압이 생긴다는 거죠. 간극 수압이 증가되니까 유효 응력이 감소되겠죠. 유효 응력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단 강도가 작아지는 현상. 이게 바로 액화 현상, 액상화 현상이라는 거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액상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집안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모래 집안이었죠. 그죠? 모래 집안이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조건을 보면은 모래 집안이었고 느슨한 포화된 가는 모래였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충적지, 구하천의 매립지, 그 다음에 모래층이 많은 제방지대, 그 다음에 느슨하게 다져진 사질토 퇴적 집안,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높은 모래 집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주로 방지 대책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방지 대책은 탈수, 배수, 입도 개량, 밀도, 뭐 안밀 촉정, 그 다음에 배냉 억제 방법이 있는데요. 탈수는 뭐 주로 물을 뽑아내니까 샌드 드레인, 페이프 드레인, 팩 드레인 같은 거 있고요. 배수는 웰 포인트나 깊은 우물 공법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쭉 봐서요. 자, 전단 배냉 억제 방법에는 널말뚝이나 지하 수입 지하 연속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암기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KF선과 파이선의 상관관계인데요.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은 뭐 1차 때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토질력 기초에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 알고 있듯이, 이 내용들은 뭐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1차 때 많이 나왔었는데, 파이는, 자, 사인 마이너스 1승의 탄젠트 알파. 그죠? 기억나시죠? C는 M 나누기 코사인 파이. 자, 요거였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따 문제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응력비 K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1차 때 우리 공부했던 토합계수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때도 K였죠. 그죠? 그러니까 K는, 응력비 K는 시그마 V분의 시그마 H라는 거죠. 즉, 시그마 H는 K 곱하기 시그마 V였으니까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 K 값은, 즉, 응력비와 응력경력의 기울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K는 1 플러스 탄젠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파이다. 요 공식은 뭐 조금 외워놓으십시오. 계산 문제가 조금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토질의 전단 특성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옆 그림과 같이 PQ 다이아그램에서
선이 파괴선을 나타낼 때 이역의 강도정수 C와 파이를 구하시오. 자,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자, 우선 보죠. KF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이게 몇 도입니까? 그림 한번 보시죠. 25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M 값이 얼마입니까? 2.0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보죠. 공식을 다 외웠으리라고 생각하고요. 1차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요. 자, 우선 내분마차각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사인 마이너스 1승의 탄젠트 알파였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1승의 탄젠트 알파 값이 얼마요? 25도 집어넣으면 되죠.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M 나누기 코사인 파이였죠. 그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파이 값을 계산하니까 27.79도였으니까 집어넣고요. M 값은 그림상에서 얼마였죠? 2.0 값이었죠. 그러니까 요것은 쉽게 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과압밀 점토의 정지토합계의 정지토합계수는 정규압밀 점토의 정지토합계수와 다음과 관계가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K는 K0 곱하기 루트 OCR. OCR은 과압밀비. 현재 유효 상지 하중분의 선행 압밀 하중, 뭐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규압밀 점토의 정지토합 개수를 0.5, 그러니까 K0가 0.5고요. 자, 응력경로의 PQ 다이아그램.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응력경로의 PQ 다이아그램에서 P선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OCR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PQ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Q고 이게 P다는 거죠. 이 Q 값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시그마 V 마이너스 시그마 H다는 거죠. 저는 이게 K선인데 이렇게 K선이 하나, 둘, K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PQ 다이아그램에서 P선 아래에 있다. 자, P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K가 여기 이 선을 말해요. 이 선. 이 선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Q가 플러스니까 이쪽에서는 Q가 마이너스 Q가 된다는 거죠. 저 마이너스 Q. 즉 이 값이 0보다 적다는 거죠. 0보다 적다. 자, 0보다 적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항이 0보다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V 마이너스 시그마 H가 0보다 적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시그마 V가 시그마 H보다 적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그러니까 얼마냐? 그러면 요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K가 우리가 조금 전에 했습니까? K는 시그마 V분의 시그마 H였죠.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H가 크니까 시그마 V에 비해서 시그마 H가 크니까 이것이 크니까 됩니까? 이것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력비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압밀비를 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K-는 K0 곱하기 루트 OCR이니까 K0가 0.5니까요. 0.5 곱하기 루트 OCR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5를 우변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5분의 1이니까 그게 바로 2가 되겠죠. 그죠? 루트 OCR은 2보다 크다. 그럼 결과적으로 OCR은 4보다 크다. 뭐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쉽게 정리되리라 믿고요. 이 내용들은 1차에서 여러분들 다 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6 3연 안정인데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 뭐 토질및 기술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위주로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질량법인데요. 자, 첫 번째 파 이꼴 0인 균질한 점토 3회의 경우를 한번 보죠. 전당 강도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탄젠트 파인데 내부마 차각 파 이꼴이 0도니까요. 답은 제로니까 CU가 될 것이고요. 토체의 무게 W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곱하기 V인데 이 V는 A 곱하기 D로 1m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감마 곱하기 A 곱하기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호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호의 길이라는 것은 자,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은 자, 이 원돌려는 2파이 R이 될 겁니다. 반지름이 R이라면요. 근데 이게 부처꼴로 모아있으면 요거 세타만 됩니까?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요 세타만큼이니까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가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는 상식적이니까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모멘트는 그림을 보시지만 알겠지만 W 곱하기 D가 되는 거 이건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정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모멘트를 보면요. 점착력 CU 곱하기 이 길이 LA 곱하기 지름 R이 되겠죠. 그죠? CU 곱하기 LA 곱하기 R 이것이 왜? 요 원호 모양에 따라서 점착력이 작용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CU 곱하기 R 곱하기 LA가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장을 일으키는 균열에 대한 안전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안전율은 다 했죠. 자, 어떻게 됩니까? 파괴를 시키는
그뿐에 파괴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지,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파괴를 시키는 힘은 W 곱하기 D고, 파괴에 대한 저항하는 힘은 C 곱하기 R 곱하기 LA죠. 자, 그 밑에 거의 경우를 보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보면 마이너스 W2 곱하기 D2가 뭐 들어갈 건데, 뭐 이런 것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균열을 고려한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교재에 보다시피 이렇게 인장균열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장균열 구필 구하는 Z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뭐 다 알 겁니다. 이거는 뭐 터질 밑에 계속 했으니까요. 2배 C 나누기 감마 곱하기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B배수 조건이면 네분마찰 파이 꼴이 0도니까 얼마면 2배 C 나누기 감마다는 거.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놔두고요. 그 대신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장균열 깊이 Z가 생기면 여기에 물의 압력 수압이 생긴다는 거죠. 수압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압이 같은 경우는 저항 모멘트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활동 모멘트가 된다는 거죠. 모멘트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수직거리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역학에서 다 했지만은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무슨 거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직거리라는 거죠. 수직거리. 수직거리니까 힘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직거리니까 여기서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됩니까? T 더하기 3분의 2 Z다는 거죠. 왜 3분의 2? 요것이 Z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는 3분의 2 Z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항 모멘트는 같지만은 활동 모멘트가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D 더하기 PW 갈로 열고 1 T 플러스 3분의 2 Z 들어가 되겠죠. 그죠? 그 안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율은 어떻게 돼요? 활동 모멘트 분의 저항 모멘트. 근데 저항 모멘트는 똑같지만 활동 모멘트가 조금 증가되겠죠. 그죠? 무슨 부분? 요 수압에 의한 부분부터 전달가 됐으니까 분모가 W 곱하기 D 더하기 PW 곱하기 T 플러스 3분의 2 Z0.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절편법인데요. 자, 절편법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을 일으키는 면 위에 이 흙을 어떻게 됩니까? 슬라이스로 짧게 자르죠. 잘라서 각각의 절편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서메이션 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내용은 뭐 토질 및 기초에서 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을 거니까 개요적인 것만 한번 보죠. 먼저 임의의 활동면을 가정하여 활동면의 흙을 여러 개의 절편으로 나누어 각 절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여 절편에 대한 안전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요. 자,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펠레니어스 방법과 비스호프 방법인데요. 펠레니어스 방법은 뭡니까? 절편의 양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다. 그래서 summation x equal 0고 summation e equal 0이라는 거 다 알고요. 그 다음에 비스호프 방법은 절편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 힘의 합만 제로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summation x equal 0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다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펠레니어스 방법과 비스호프 방법 비교하는 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 1차 때 다 사실은 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펠레니어스 방법은 다른 말로 스웨디스 메소드스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거는 자, 파이 꼴의 0 해석법이기 때문에 사면의 단기적 안정 해석이죠. 그죠? 거기에서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절편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이다. 즉, summation x equal 0, summation e equal 0다. 그리고 이런 공극 수압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력 해석이다. 뭐 충분히 알고 이 표는 토질 및 기초에서도 충분히 외웠으리라 봅니다. 그때도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강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비스호프 방법은 사면의 장기적 안정에서, 자, 펠레니어스는 단기적이고 있는 장기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 다시 파이 해석법이다. 그러니까 점착력과 내부 마찰력을 다 고려하는 해석법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절편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 힘의 합이 0으로 본다. 즉, summation x equal 0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극 수압을 고려하고 유효 응력 해석법이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무한사면의 안정인데, 자, 이것이 토목기사 실기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 1차 시험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무한사면의 안정에서는 주로 1차 시험에서는 모래 지반이 많이 나온다 했죠. 왜? C 이꼴 0이기 때문에 공식이 단순화되는데요. 여기서는 뭡니까? 점표 지반 같은 경우는 C 이꼴 0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실기에서는 C가 0이 아닌 모래 지반이 많이 나오니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해해야 된다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공식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는 없고 개요적인 것을 생각만 하고 넘어갈 것인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교재나 토질 및 기초의 책을 가지고 조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식을 외워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공식이 복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토목 기사 실기 공부를 해보셔도 알지만 외워야 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시고 특히 해설의 경우는 두 가지 다 해놨으니까 두 가지 다 중에서 해석하는 방법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보죠. 자,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인데 우선 절편의 중량을 한번 생각하면요. 중량 W는 감마 곱하기 V인데 감마는 V는 어떻게 됩니까? H 곱하기 D로 1m, 이거는 폭도 1m니까요. 감마 곱하기 H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수직력은 어떻게 됩니까? 절편의 저면에 작용하는 수직력 N은 W 곱하기 코사인 베타죠. 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 T는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사인 베타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면이 이렇게 쓰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무게 W가 작용하고, 여기야 베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이 면에 대한 수직력, 이것은 뭡니까? W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 즉, 내려가려고 하는 힘, 이 T는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 T는 W 곱하기 사인 베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직응력은요, 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수직력 N 나누기 단면적 A인데요. 여기서 A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절편의 저면의 단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문제에서 절편이 이렇게 쓰면은, 자, 절편이 있으면, 이 단면적이라는 것은 이 면적이라는 거죠. 이 길이가 L이라면은, L이고 D로 1m라면, 단면적 A는 L 곱하기 D로 1m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적이다. 그래서, 코사인 베타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N 나누기 A는 W 곱하기 코사인 베타 나누기 1 나누기 코사인 베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마 곱하기 H의 코사인 제곱의 베타고요.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은 T 나누기 A니까 감마 곱하기 H의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는 거.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에서 했던 거니까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율을 보면요. 자, 지하 수위가 파괴면 아래에 있는 경우의 안전율은 주로 안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단 응력분의 전단 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단 응력분의 전단 강도인데, 자, 전단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타우 F를 일반 쓰는데, 타우 F는 어떻게 됩니까? C 다시 플러스 시그마 다시 곱하기 탄젠트 파이 다시인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C 다시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중립응력 U 곱하기 탄젠트 파이라는 거죠. 즉, 유용력 시그마 다시는 시그마 마이너스 U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값들을 집어 넣으면은 일반적인 허의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감마 T 곱하기 H에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베타분의 C 플러스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파인데, 만약 이것이 모래 집안이면 얼마입니까? C 이꼬르 0이죠. C 이꼬르 0이니까 얼마입니까? 첫 번째 항은 사라지고, 두 번째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파인데, 자, 주로 1차 시험에서는 이 모래 집안이 많이 나왔지만은 실기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흙의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마 세트가 아니라 감마 서브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왜? 전단 강도는 왜? 요 경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율을 보면요. 안전율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단 응력분의 전단 강도인데, 공식은 마지막 번의 결과를 보면 감마 세트 곱하기 H 곱하기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분의 C 플러스 감마 세트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감마 서브 곱하기 탄젠트 파이. 이 공식은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모래 집안의 경우에서 보면은 점착력 C 이꼬르 0이니까 결과적으로 감마 세트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감마 서브 곱하기 탄젠트 파이 되는 거죠. 왜? 모레인 경우는 C 이꼴 0이니까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마 세트분의 감마 서브가 약 2분의 1이죠. 보통 감마 세트가 2.0인데 감마 서브는 거기서 1 빼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안전율이 반감한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1차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중인 경우가 있는데, 수중인 경우는 거의 문제 출제되지 않고, 이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했던 지하수위 파기면 안에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뭐 시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합활동면의 사면 안정해성인데요. 자, 복합활동면을 보면은, 자,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그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합사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납니까? 자, 여기서 자기는, 자,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토합이 생기는데, 토합이 이렇게 생길 건데, 자, 이쪽에서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 사면이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쪽에 움직이니까 됩니까? 여기는 주동토합이 될 거고요. 여기는 수동토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동토합 PA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는 수동토합 PP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면의 흙과 아래 흙에 점착력 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 W가 있으면은, 자, 두 가지가 있을 거죠. 여기에 대한 W에 대한 마찰각, W 곱하기 탄젠트 파이다시가 있을 거고. 물론 어떻게 됩니까? 점착에 저한 저항력은 C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복합활동사면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총 작용하는 힘이 PA와 PP와 W 곱하기 탄젠트 파이와 C 곱하기 L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 힘은 활동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은 활동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고요. 활동을 일으키는, 즉 이 사면이 이쪽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괴하는 힘이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세 가지 힘은 저항하는 힘인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한 PA 구하는 식과 PP 구하는 식과 이런 것들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